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요즘 전 세계적으로요, 단연코 가장 큰 이슈 하나만 꼽아라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꼽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현장의 소식을 글로벌 언론사들이 취재해서 다양한 형태로 보도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이번 전쟁은 정말 특이한 경우가 하나 생겼죠. 바로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이후 치러진 대규모 전쟁으로 인해서 현지에 있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생생하게 동영상으로 촬영된 것들을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 세계에 실시간적으로 공유하고 중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그 어느 전쟁 못지않게 전쟁의 참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사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유럽이, 더 정확히 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생히 목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쟁의 참상이 생생히 목격되다 보니까 그 생생한 장면들을 언론사 입장에서는 중계하기가 좀 바빠졌고요. 그 때문에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져올, 그리고 이것이 일단락된 이후 유럽의 변화상에 대해서 좀 심도 깊고 체계적으로 조망한 그런 작업들은 느슨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봐도 자극적인 내용들이 좀 더 시청자들의 눈을 휘어잡기는 수월할 테니까요. 자, 그런데 많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향후 유럽에서 전개될 대표적인 흐름을 하나만 꼽으라면 이제 유럽의 새로운 기조는 분열의 움직임이 점점 높아질 것이다 라고 점쳐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유럽은요, 양차 세계대전이라는 가장 뼈아픈 레슨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분열과 갈등에 휩싸일 경우엔 이렇게 뼈저린 피해 대가를 치러야 되는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 때문에 양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유럽의 기조는 어떻게든 통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겠다라는 미명 아래 지난 세기 그리고 이번 세기까지 계속해서 통합, 단 하나의 유럽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이어져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EU와 유로존 체제 같은 경우는 경제적, 정책적으로 EU에게 단일한 목소리로, 즉 유럽에게 단일한 목소리가 나갈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왔고요.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할 수 있는 나토 역시도 군사적으로 유럽이 단일한 목소리와 단일한 톤 앤 매너를 유지할 수 있는 경로들로 이어져 온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첫 번째로 본격적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시점은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입니다. 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일부 유럽인들 같은 경우는요, 아니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른 산업구조, 서로 다른 경제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하나의 경제 시스템으로 묶어버리려고 하니까 이처럼 어떤 국가는 오히려 피해를 더 보고 어떤 국가는 오히려 점점 유리해지기만 하는 이런 불편부당한 일이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 이 EU 체제 또는 유로존 체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다, 우린 따로 분리독립하겠다, 이런 목소리들이 높아지기 시작했고요.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토라고 단일한 목소리를 갖추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군사 기반의 어떤 협력체계가 이렇게 옆에 나라의 커다란 위해가 일어나는 것을 남의 불구경하듯이 쳐다만 보고 있는 소극적인 태도, 이걸 보고 더 많은 유럽인들이 지금의 하나의 통일된 유럽을 유지한다는 것이 참 허울 뿐이고 커다란 실망감만 가져온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지난 20년 동안 유럽 여기저기에서는요, 분열의 싹이 커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이 분열의 싹은요, 전 유럽 대륙 차원에서 전개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각 국가가 EU 체제, 나토 체제에서 떨어져 나가겠다라는 흐름도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선도적으로 진행된 것도 있지만 하나의 국가 안에서 특정 지자체가 먼저 우리는 분리독립하겠습니다, 자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목소리들이 먼저 앞서가기 시작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EU 체제라는 이 여러 나라의 합의를 통해서 도출한 이 체제를 전복하고 어떤 나라만 빠져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하지만 어떤 나라에 있는 특정 지자체는 지자체 안에 있는 주민들의 주민투표만 가지고도 별도의
유럽의 독립이라든가 분리, 자치를 충분히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지금의 통일된 유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을 더욱더 가시적으로 쉽게 실현할 수 있는 대상, 단위가 바로 지자체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유럽은 지금 여기저기서 지자체 단위로 분리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개 꼽을 수 있는데요. 저는 가장 많이 꼽는 것이 스페인 북서지방에 놓여 있는 카탈루냐 지방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카탈루냐 지방은 경제적, 문화적, 언어적으로 여타 스페인 지역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카탈루냐 지방은요, 사실 스페인 지역 안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카탈루냐는 전체 인구는 스페인 전체 인구의 16% 수준인 765만 명 수준밖에 안 되고요. 면적 역시도 6.3%만 차지하는 그렇게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대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분야의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으면서 스페인에서 가장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화학 등 중화학공업 분야의 20% 이상이 여기에 집적되어 있을 만큼 스페인에서는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카탈루냐 지역 주민들은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 동네로 우리가 벌어서 우리 지자체 발전에 쓰기도 바쁜데 맨날 우리가 번 돈을 가지고 스페인 중앙정부는 다른 동네 지원하기만 바쁘네요 라고 하면서 여기 경제적인 어떤 구조에서 항상 푸념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카탈루냐 지방은 여타 스페인 지역과 확연히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구분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른 지역을 도와줬다라고 해서 우리 동포인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할 리가 만무한 것이죠. 카탈루냐 지방은 카탈루냐어라는 기본적인 스페인어와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지방입니다. 이 카탈루냐어라는 이 언어는요,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이나 발렌시아 지방, 발레아레스 제도 등에서 쓰이는 언어로요. 이쪽은 약간 프랑스에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어휘나 발음에 프랑스어의 내용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프랑스어하고 의사소통이 편하게 되느냐? 그것도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카탈루냐어라는 게 별도로 있고 우리가 카탈루냐어를 공용어로 쓰는 유럽의 가장 작은 도시 중에 하나인 안도라 공국이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만큼 카탈루냐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다른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스페인은 카탈루냐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눌렀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분리독립을 주장할 우려가 있고 하나의 스페인으로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에스파뇰어에 다 통일을 시키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기존의 카탈루냐 지방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기존의 스페인의 이러한 정책에 많은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른데 이렇게 스페인과 엮여 있는 것에 대해서 커다란 불만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에 쌓여져 있는 스페인의 다른 지역까지 지원하게 되면서 카탈루냐 지방의 주민들은 더욱더 분리독립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치러진 카탈루냐 지방선거가 2015년 9월, 2017년 12월, 2021년 2월 이 세 차례의 선거가 있었는데요. 이 세 차례 모두 분리주의 성향이 높은 정당들이 카탈루냐 지방선거에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등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10월 달에 실시된 카탈루냐 지방선거에는요, 주민투표를 같이 했는데요. 이때 주민투표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카탈루냐 분리독립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는 주민투표였습니다. 이런 투표를 행한다고 하니 당연히 스페인 중앙정부에서는 이 투표를 어떻게든 저지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스페인 중앙정부는 이 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찰력을 동원해서 주민투표를 막는 데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카탈루냐 지방에 있는 자치경찰의 도움으로 주민들의 42% 정도가 투표에 참여했고요. 이렇게 투표에 참여한 42%의 투표 결과는 무려 90%가 넘는 사람들이 분리독립을 원한다라는 투표 결과로 이어지면서 카탈루냐 지방의 분리독립의 목소리는 더욱더 고조되고 중앙정부와 카탈루냐 지방정부 간의 불협화음은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 뒤에 800여 명 이상의 부상자가 일어나는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게 됐죠. 결국 이런 주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10월 달에 카탈루냐 주의회는 카탈루냐 독립선언을 위한 결의안이라는 걸 채택해서 공식적으로 카탈루냐 공화국 창건을 선포합니다. 이에 스페인 중앙정부는 위헌에 해당하는 조치다라고 하면서 카탈루냐 자치정부
자치정부와 그 다음에 주의회를 강제적으로 해산시키고요. 카탈루니아 자치주 조기 선거를 실시한다고 다시 선포를 하고, 이와 함께 카탈루니아 주지사나 주장관, 주경찰청을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인사조치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카탈루니아 분리독립을 추진했던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주지사, 카탈루니아 주의 장관, 이 사람들은 일부는 벨기에로 도피하고 일부는 스페인에 남아있었는데, 남아있다가 결국 어떻게 됐느냐, 10명 정도가 스페인에서 반역, 선동 혐의로 기소됐고요. 이들은 모두 9년에서 13년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태입니다. 스페인 중앙정부는 카탈루니아 분리독립의 흐름을 이렇게 강경하게 봉쇄를 시도하긴 했습니다만, 그 뒤로 지속적으로 전개됐던 그 이후의 선거에서도 분리독립에 대한 강경한 기조를 보이는 강경파들이 계속해서 주지사로 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지금의 카탈루니아 지방에서 전개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페인 중앙정부는요, EU의 도움을 받아서 카탈루니아 지방의 투자도 확대해주고 주민 복지도 늘려줄 테니 계속해서 스페인 안에 있어 주십시오라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협상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스페인에는 또 다른 지역에서 분리독립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그 해당 지역은 바스크 지방이라는 곳입니다. 이 바스크 지방의 분리독립을 희망하는 정당인 바스크 민족주의 당이라는 PMV라는 이 정당은요, 사실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895년에 창당한 정당인데요. 바스크 민족주의 정당은 이 분리독립을 희망했던 이 역사만 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동안 스페인 중앙정부는 바스크를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계속 두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바스크의 자치적인 권한으로 이양해둔 상태입니다. 경제협정 및 경제협약 등을 통해서 일정 부분 조세와 재정 시스템의 자유를 용인해준 상태고요. 바스크 지역은 수입관세, 특별세, 부가가치세 수입에 대한 부가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 세금을 바스크 지방정부가 직접 징수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 정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스크 지역의 주민들은 계속해서 분리독립을 희망한다라는 목소리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4년 주민투표를 통해 주의 미래를 자결하자라는 제안을 주의회에 제출을 했는데요. 역시 스페인 정부는 이것을 위법행위라고 간주하고 거부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스크에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했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PNV라는 정당이 이 당시 선거에서 승리를 해서 독립을 지지하기 위한 표를 확보를 거의 달성하려다가 일부 실패한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분리독립에 대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리독립의 움직임은 이렇게 스페인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요, 북부 지역인 롬바르디아 주와 베네토 주가 대표적인데요. 롬바르디아 주에서는 북부 중심 도시인 밀라노가 속해 있고, 베네토 주에서는 관광으로 유명한 도시죠, 베네치아가 포함된 지역인데요.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곳들입니다. 이들 두 지역은 지난 2017년도에 주민투표를 통해 해당 지방정부가 재정, 교육, 환경 등에 대해서 더만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투표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95%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찬성 이견이 더욱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들 지역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북부 이탈리아 동맹이라는 이 정당 같은 경우는요,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탈리아 북부와 중부 지역에 속한 14개 주만 가지고 파다니아라는 이름의 독립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이탈리아가 그냥 연방국가로 전환하는 게 더 나을 거다라는 정당 강령을 내세우면서 지속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는 다수당에 해당되는 정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벨기에도 예외는 아니에요. 벨기에는 크게 네덜란드어를 쓰는 북부의 플랑드르 지방과 프랑스어를 쓰는 남부의 왈롱 지방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중에선 상대적으로 북부 지방에 해당되는 플랑드르 지방이 조금 더 잘 사는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잘 사는 이 플랑드르 지방의 주민들은 왜 우리가 번 돈으로 남부의 왈롱 지방까지 지원해야 되느냐, 우리 민족적으로 또는 쓰는 언어도 전혀 다른데 우리도 따로 가자라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플랑드르
플란드르 지방은 1,100만 명의 벨기에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벨기에에서 따로 벗어나서 본인들만 분리 독립해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상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은 지난 반세기 동안 유럽 내의 여러 국가들의 문화적 다양성 속에서도 통합을 추진해 왔으며 그런 방식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정 국가 내부에서도 여러 다양한 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하는 지방들이 있는데 각 국가들은 자국 내에 문화적, 경제적으로 차별성이 높은 이들 지자체들을 모두 일정 정도 누르거나 아니면 일정 정도의 자치권을 부여해 주면서 가능하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왔던 것이 지금의 형국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럽의 이들 지자체들의 암묵적인 협조와 중앙정부로 하여금 자치권이 부여돼서 이런 배려 속에서 유지됐던 지금의 EU 체제, 유로존 체제, 나토 체제 이런 것이 과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코로나19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또 한 차례의 경제적 위기 속에서 향후 얼마나 더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유럽에서는 이렇게 분리독립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무려 17개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유럽 EU존에 포함되어 있는 대부분의 국가가 이렇게 두세 개 이상의 어떤 독립국가로 분리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으니 EU 체제 과연 어떤 형태로 앞으로 유지는 될 수 있는지, 유지가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유지될지 우리가 계속 모니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박정호TV는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많은 이슈들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